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1학년 기준으로 19차시죠. 그리고 2학년 기준으로는 80차시 냉전체제가 형성되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고요. 다만 2차 세계대전 과정부터 이제 한국사랑 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전차시 진단평가는요, 요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한 군대, 한국광복군이겠죠? 한국광복군이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이 이념에 기초하였다라고 했는데, 삼균주의였죠. 자, 학습 목표는 넘어가고요. 여기 세계사 파트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자, 전후 처리, 전쟁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것인가, 여러 국제회담들이 열렸죠.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중국 등 연합국 대표들이 카이로와 얄타와 포츠담에서 차례로 회담을 개최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패전국 처리, 특히 전쟁의 당사자죠. 전쟁의 원흉인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독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가 되고요. 서독과 동독은 서독에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요.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어 있다가 1990년대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얘기할 때 어떤 모델로 항상 언급되는 게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죠. 자,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극동위원회가 관리를 했고요. 패전국 일본을 관리를 했고 전범 처리를 위한 군사재판이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개최가 됩니다. 뉘른베르크는 주로 이제 독일 쪽 전범들이 많이 이쪽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도쿄에서는 당연히 일본 전쟁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국제연합이라고 해서 UN 지금도 있죠. 이 국제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1945년에 창설됩니다. 즉, 두 차례에 걸친 1차, 2차 세계대전에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특징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냉전은 뭐냐면요. 영어 그대로 냉전, 차가운 전쟁이에요. 콜드 워가 냉전입니다. 무력을 동원한 전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은 뜨겁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뜨거운 것들이에요. 총, 대포 이런 것들 전부 다 화약의 힘으로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자, 그런데 이런 뜨거운 전쟁 말고 차가운 전쟁은 대체 뭐냐? 군사적 충돌은 없지만 경제, 외교, 정보 수출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과 소련을 따르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로 경제 경쟁, 외교 경쟁, 그리고 정보 수집, 흔히 말하는 특수 요원, 비밀 요원들을 통해서 첩보 활동하는 거, 스파이 같은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진짜 총소리, 대포 소리는 안 나지만 참 차가운 전쟁이다라고 해서 콜드워, 냉전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됐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국가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관계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나온 세상이죠. 자, 어쨌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이야 세계를 봤을 때 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거의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없어요. 북한, 중국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또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뭐 지금도 공산주의지만 카리브해에 있는 뭐 쿠바 같은 나라들, 남미에 있는 또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겁니다. 자, 이 두 세력이 경쟁을 하고요. 뭐 전개 과정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이렇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싸우는데요. 이 내용도 딱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빈칸도 안 채우셔도 돼요. 그냥 경쟁을 했다. 근데 이게 우리 역사랑 무슨 관계냐? 자, 3번에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중국. 중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국민당과 공산당 두 세력이 중국 대륙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국민당은 뭐 우리로 따지면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장제스가 이끄는 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정당이었고요. 공산당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여기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공산당이고요. 이 두 세력의 경쟁 끝에 결국 4년간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는데 공산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죠. 1949년. 이때부터 중국은 공산화가 돼서 지금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인 겁니다. 자, 그럼 국민당 세력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은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대만, 타이완 섬으로 이동해가지고요, 뭐, 자유중국이라고 하죠.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에 기초한, 미국을 따르는 자본주의 세력을 따로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타이완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 흡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사실 중국과 우리가 대만, 타이완을 보고 이거 같은 나라 아니야? 이거 중국 사람이고 말도 똑같이 중국말 하는데 근데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해왔던 그러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패전 후에 연합국 관리에 들어갔고요. 사실은 뭐 패전 후에 사실 미국 그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메가더가 그런 말 했다고 해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동양의 스위스처럼 낙농업 국가로 만들겠다. 전쟁을 다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낙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땅에서 불행하게도 6.25 전쟁이 터짐으로써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반공 기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어떤 기지가 필요한데 그게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 덕분에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반공 기지, 반공 거점으로서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주권도 빨리 회복이 되고요.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자, 한국과 베트남은요,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세력 확대 영향으로 각각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 땅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자, 이 두 세력의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띄웠죠. 그래서 북한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전쟁을 일으켰고, 남한은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물리쳤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한국사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그냥 언급했고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빈칸도 안 채우셔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론 20차시죠?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광복 후 정부 수립 논의를 시작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전 차시는 세계사 파트라 진단평가 안 할 거고요. 학습 목표로 바로 갈게요. 자, 8.15 광복 직후에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건국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15 광복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8.15 광복 교과서 235페이지. 자, 교과서의 235페이지에 우리나라 광복을 상징하는 사진이죠. 광복을 기뻐하는 사람들, 진짜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저는 이 사람 얼굴도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역사의 그 한 장면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진 속에 여러분 얼굴이 들어갈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일렬해서 큰 동작으로 크게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면 여러분이 정말 대대손손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알기 어렵겠지만 멋있잖아요. 이런 사진 속에 내가 주인공처럼 딱 등장한다는 거 아마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8.15 광복은 물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그래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독립한 거죠. 그런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 그동안 부단히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항하지 않고요. 일본과 만약에 동화되었다면 어쩌면 연합국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저 일본이랑 한편이네? 일본이랑 한 덩어리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에게 똑같은 그 전쟁 범죄 국가 또는 전쟁에 협력한 세력으로 취급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동화되지 않고 싸우고 저항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했다는 내용 배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의 노력이 무산됐어요. 독립운동 노력. 대표적인 게 이거였죠. 국내 진공작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 갑자기 항복했네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일본군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건 참 아쉬움으로 남아요. 자, 남북 분단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이 왜 갈라지게 되었냐? 자, 배경은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련군은요. 일본을 상대하는 전쟁에 늦게 참전해요. 그 늦게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얄타에서의 회담 때문이죠. 얄타 회담은요. 영국과 미국 같은 연합국들이요. 야, 소련, 니네 음, 좀 참전 좀 해라. 일본이랑 전쟁하는데 참전 좀 해라, 니네가. 그래가지고 니네 육지를 통해서 소련 니네가 좀만 내려오면은 좀 한반도 아니냐. 만주 한반도.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일본군을 니네가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아니,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의 대일전에 굉장히 늦게 참전을 해요. 그래서 한 달? 한 달도 채 싸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뒤늦게 참전했지만 자기 몫을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일이에요. 소련이 좀만 내려오면은 한반도 북부 지역이거든요. 여기 북한 지역. 자,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실시하자 미국이 다급해진 거죠. 왜냐면 이대로 나눴다가는 소련, 소련의 그 지상 병력이 한반도를 그냥 단독으로 점령하고 한반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급하게 38도선 이남에 진주하기로 결정됐어요. 여러분 38도선 빈칸 채워주시고요. 38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어, 횡으로 나눴을 때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따지는 거 알죠? 적도부터 해서. 네, 거기에 38도선인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 절반 정도, 한반도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급하게 소련한테 제안한 거죠. 자, 여기 그어놓고 소련, 니네는 여기까지만 일본군 무장해제해라. 아래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무장해제할게. 그래서 북한 지역은 소련이, 남한 지역은 미국이 일단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자, 교과서 235페이지 사진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여기 보시면 서울로 들어오는 미군이라고 해서요. 1945년 9월 9일 미군이 처음으로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미군 장갑차 위에 탄 미군들의 모습, 그 다음에 거리에 나와서 구경하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38도선의 민족의 분단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원래요. 오른쪽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 볼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 희미하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38이라고. 그래서 어떤 경계도 뭐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선만 그어놨어요. 자, 그래서 38도선은 원래 한반도 임시 경계선이라서요. 그렇게 뭐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민들의 왕래가 가능했고요. 어, 사실 이게 있지만 여기 넘어간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년여간 북한 지역은 소련이, 남한 지역은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두 나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38도선은 우리 민족의 분단선이 돼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왼쪽 소설에 나오는데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계용묵의 별을 헨다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8도선은 경계선을 넘다가 빵 하고 총소리가 난다. 즉, 이 선은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으면 총알이 날라오는,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됐고요. 그 이후론 우리 민족이 이 38도선을 넘나들며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상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남한은 미군이
이 남한을 점령을 하고 군정청을 설치했어요. 군대가 정치를 하는, 군대가 행정을 하는 관청을 설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일본하고 같이 묶여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세력도 믿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진짜 미국 편인지, 그리고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이라면 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 일제의 행정체제와 인력을 활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총독부에서 일하던 관리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광복됐을 때 납작 엎드리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실 친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데, 미국이 오더니, 그래도 뭔가 일을 믿고 맡기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총독부에 있었던, 일했던 어떤 그 조선인 관리들, 한국인 관리들, 또 한국인 경찰들, 아무튼 한국인 이러한 행정체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니까.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작은 글씨 좀 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미군정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일단 남한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훗날 친일파를 청산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음, 미국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이 그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울분과 어떤 반감을 생각했을 때 총독부에서 일하던 관료들이나 한국인 총독부에서 일했던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또 민중이 분노를 했을 거예요. 반면에 그 총독부에서 일했던 관료들, 경찰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친일이 아니라 무슨 파가 되겠어요? 친미파가 되겠죠. 미군정에 충성하는 세력이 될 겁니다. 자, 교과서 232쪽과 235쪽의 자료를 볼 건데요. 자, 먼저 232쪽에 있는 자료는, 자, 이거 그냥 눈으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1945년 9월 9일에 미군이 서울로 들어와서 총독부를 접수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군들 바글바글 하죠? 자, 그 미군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총독부에 일장기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장기를 내린 것까진 좋죠. 그런데 어떤 기가 올라가요? 네,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일장기가 내렸는데 이제 광복을 한 나라에서 당연히 태극기가 올라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태극기가 아니고 이 성조기가 올라갔다는 건 당시 미국은 어쨌든 한반도를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35쪽의 자료는요. 235쪽. 자, 제일 위에 있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귀국 환영대회라고 해서 1945년 12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환영하는 행사예요. 김구 같은 사람들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왼쪽을 보세요. 미군정은 한국인이 만든 일체의 행정기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미군정이 봤을 때는 김구의 뭐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에 있었던 뭐 여운형의 그런 뭐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러 인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들은요, 망명한 정부의 정부의 그 요인으로서, 음, 정부 요인 자격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자, 이건 뭐가 다른 거냐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국무총리, 장관들이 해외 나갈 때 공적인 일로 나가면은 뭐 개인이 티켓 끊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혼자 가고 이거 아니죠? 국가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전용기 또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절차나 예우에 따라서 입출국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정부의 어떤 요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군정이. 자,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인민위원회도 주체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제 북한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요, 소련군의 간접 통치. 소련은 북한을 간접 통치했어요. 미국은 직접 통치했는데 왜 소련은 간접 통치했냐? 그것은 북한 지역에서 소련이 원하는 건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교적 잘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 특히 김일성 세력을 지원해주고 조종해주면서 권력을 이들이 접수하게끔 한 거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빈칸부터 채워주시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 활동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기억나시죠? 그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름이 길죠?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통 줄여서 두 글자로 어떻게 줄일까요? 건준이라고 그래요, 건준.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공부하실 때 건준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건준의 활동을 볼게요. 광복 직후에 여운형, 조선건국동맹을 이끌던 사람이죠. 그 여운형이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넘겨받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운형이 조선총독부에 가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자, 당신들 이제 연합군한테 항복했으니까 전쟁에서 패한 거 아니냐? 이제 당신들 물러나야 되는데 당신들도 일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당신들 목표니까 우리가 그거 보장해 주겠다. 대신 치안권 넘겨라. 즉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라. 조선건국동맹한테 넘기라 이겁니다. 건국준비위원회한테. 자, 그래서 총독부의 단판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부 측에서 여운형한테 치안권을 넘기고요. 또 여운형이 요구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몇 개월치의 그 식량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운형과 또 함께 안재홍 등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한 건데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주는 전국에 지부와 치안대를 설치했는데요. 또 질서 유지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까지 밑줄 쳐주시고 요게 바로 여운형이 총독부로부터 치안권, 안전과 질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안, 질서. 교과서 236페이지 쪽날개 보겠습니다. 자, 236페이지 쪽날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강령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 자료 아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의 자료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일시적 과도기의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 대중생활을 확보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자료로 나왔을 때 건준인 거 빨리 알아채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세 번째 꼭지입니다. 일시적 과도기라는 말. 자, 이것은 광복은 했지만 아직 정부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과도기다. 그리고 국내 질서 스스로 유지한다. 자, 국내 광복 이후 사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무법천지란 말이에요. 그 질서를 유지했던 게 건준이었고요. 대중생활의 확보, 교과서에, 저 학습지에 나오진 않지만, 여운형이 총독부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건주는요, 점차 좌익 세력들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자 좌익이 권력을 잡으면 누가 싫어해요? 우익이 싫어하겠죠? 좌익은 사회주의 세력이고 우익은 민족주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우익 세력이 이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군 진주에 대비해, 즉 미군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죠. 9월 9일날 서울로 들어오는데 그 진주에 대비해가지고 미군이 들어오는 거에 대비해서 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해요. 즉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가 없잖아요. 무슨 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해방된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냥 해방된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이건 줄여서 인공이라고 합니다. 인공. 자, 그래서 이걸 수립하는데 인민공화국이라는 말 듣고서 또 괜히 북한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데 자, 이름만 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자, 인민이라는 말은 그 당시 영어 people을 번역한 게 인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민은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어의 people, 대중을 말하는 그러한 번역어입니다. 자, 기타 정치 세력 볼게요. 그럼 건준 말고 또 이 해방된 공간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있었느냐? 먼저 한국민주당이 있었어요. 한국민주당도 이렇게 당 이름은 보통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세 글자 정도로 이렇게 한민당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민주당은 한민당 이렇게 부르시고 쓰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민당은요. 송진우와 김성수 같은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요. 송진우와 김성수 등 이 한민당은 일제강점기 지주, 땅 많은 사람, 자본가,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고요. 미 군정에 적극 협력한 것이 이 정치 세력의 특징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도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많았을까요? 친일의 어떤 그런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일파를 어떻게 보면은 친일 세력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기존의 총독부 행정 조직을 그대로 유지했던 미군정한테 이들은 굉장히 접근을 하게 되죠. 미군정 말도 잘 듣고. 자, 그리고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길기 때문에 보통 줄여서 독촉이라고 합니다. 독촉. 이승만의 독촉. 이름 좀 이상해서 독촉 하니까. 자, 그리고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있어요. 이것도 줄여서 한독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세력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까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건준에서 요거 필기를 안 했네요. 자, 건준 여기 아래에다가 각 지부의 인민위원회를 만들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준이 미군의 진주에 대비해서 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했다고 했죠.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했죠. 그때 각 지역에 있었던 이 지부를요,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인민위원회. 그래서 건준의 인민위원회, 건준의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남았네요. 3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밑줄 치겠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건데요. 거기에서 한국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자,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래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밑줄도 치고 번호도 매겼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밑줄 치고 번호 매겨주세요. 첫 번째, 한국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1번.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개최한다. 2번. 최고 5년간의 빈칸 채워주세요. 신탁 통치를 한다. 3번. 자, 요거 밑줄 치고 번호 매기고, 그리고 신탁 통치 빈칸 채워주세요. 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탁 통치, 이것이 바로 녹색 글씨니까 안 써도 돼요. 이 국내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싸움을 했어요. 싸움이 났어. 자, 신탁 통치란 무엇이냐? 교과서 237페이지의 자료 1번을 보겠습니다. 자, 237페이지 자료 1번 보시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 2, 3 중에 중요한 거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줬어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1번이었죠? 자, 그 다음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가 2번이었고요. 3번이 뭐였어요? 네, 신탁 통치였죠. 최고 5년 동안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신탁이란 말은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4개국의 후견의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견이라는 건 후견인 들어보셨어요? 뒤에서 지지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후견인이라고 하죠. 자, 그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 4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장 독립해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나라들이 최고 5년까지 좀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 볼까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건 신탁 자체가 영어로 하면 트러스티쉽이에요. 즉 믿을 수 있는 거. 믿고 맡기는 게 신탁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치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독립된 정부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2번으로 가볼게요. 한국인들의 반응은요. 녹색 글씨를 안 써도 돼요. 신탁 통치란 말을 듣자 야, 이거는 제2의 식민지배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치했는데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그 4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2의 식민지배, 그래서 이거 결사반대한다 하면서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자, 일단 우익 세력, 민족주의 세력이죠. 이 우익 세력도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익 세력 정치 세력은 위에서 봤던 한독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민주당, 한민당 같은 세력이죠. 자, 이런 세력들은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전개합니다. 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보통 줄여서 두 글자로 반탁이라고 그래요. 반대한다. 뭐에 반대? 신탁 통치 반대한다.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럼 좌익 세력은 어땠을까요? 좌익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좌익 세력, 사회주의 세력도 처음에 똑같이 한국인이잖아요. 신탁 통치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태도를 바꿔요. 180도 바꿔요. 갑자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 이거 다 지지하는 거니까 모두 지지하는 거예요. 신탁 통치도 지지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상하죠? 왜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그거는요, 소련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대로 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소련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소련이 사회주의 세력한테 야, 모스크바의 결정 총체적 지지한다라고 해. 자꾸 그 신탁 통치 반대하지 마.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입장이 바뀌자 이제는 국내에서도 또 두 가지 패로 갈라져 싸움을 시작을 한 겁니다.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신탁 통치 찬반을 두고서 격렬하게 대립을 해요. 교과서 236페이지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2번이죠? 네. 잠시만요. 뭐야? 236페이지군요. 네. 236페이지 자료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이때 국내에서 더 이러한 반탁 운동이 더 심해졌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신문 기사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있는 신문이에요. 이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소련이 신탁 통치 실시를 주장했고 미국은 우리나라 즉각 독립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소련은 나쁜 놈들, 미국은 좋은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오보였어요. 이런 사실이 없는데 이 신문 동아일보가 오보를 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신문 기사 때문에 더 국내에서 극렬하게 반탁 운동이 일어났고요. 특히 반탁 운동은 소련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소련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한자 표기죠. 지금 미국은 아름다울 미자로 표기하는데 당시에는 쌀미자로 표기했다는 거, 이게 좀 재밌는 장면이죠. 참고로 중국은 지금도 미국을 쌀미자로 씁니다.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신탁 통치 반대하는 반탁 세력이에요. 신탁 통치 절대 반대라고 이렇게 구호가 있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서 신탁 통치를 절대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좌익의 운동인데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모스크바 결정은 카이로 회담 결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한 거니까 좋은 거다. 우리 총체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좌익이, 원래는 좌익도 반대하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점점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 아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였죠. 자, 개최는요, 1946년 3월 개최가 되는데 교과서 237페이지 사진을 볼게요. 자,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만났어요. 웃고 있죠? 미소를 띠고 있어요. 미소공동위원회. 자, 근데 이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여러분 미소, 영어로 스마일, 미소라는 말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자, 미소공동위원회는 사실 우리 민족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잘 진행이 돼야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우리 민족도 미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들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시작만 좋았다. 경과,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미국은요, 어,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그 협의 과정에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이건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우익 세력을 포함한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온 거냐면요. 우익 세력은 아까도 봤죠. 반탁,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빼야 된다. 배제, 빼놓고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우익 세력, 반탁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세력 데리고서 임시정부 수립 협의를 해야 사회주의 정권이 만들어지니까 우익 세력 얘네들 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얘네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반대하는 놈들인데 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하는데 뭐 얘네들을 껴라 마라 얘기하느냐 빼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껴야 된다 얘네들도 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익 세력은 미국을 지지하는 친미파기 때문에 당연히 얘들을 데리고 정부를 수립하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 무기한 휴회가 결정이 됩니다. 기한 없이 계속 회의를 안 해요. 자, 237페이지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소련 측 입장이 나와요. 소련 측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만 참여시키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은요. 소련 애들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든 한국인들을 배제했다. 임시정부 수립에서. 즉 우익 세력을 빼려고 한다. 근데 미국이 봤을 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반대했다. 소련의 의견에 반대했다 이겁니다. 자, 숙제로 돌아올게요. 오른쪽.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결렬이 된 거예요. 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광복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국왕이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뭐 그대로 광복 적어주면 되겠네요. 광복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고 뭐 독립, 뭐 해방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2번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 어쩌고 저쩌고 쭉 보다가 일시적 과도기, 국내 질서 자주적 유지, 대중생활 확보. 자, 이거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지죠. 바로 이게 나와 있네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의 강령이었잖아요. 자, 건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여운형이죠. 자, 이 조선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돼요. 전국의 지부를 만들었고 치안과 행정을 이끌었죠. 근데 좌익 세력이 점차 주도권 장악하자 우익 세력 일부가 이탈했습니다. 뒤로 넘겨서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요. 같이 풀게요, 이거. 1번 미국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한다. 어때요? 맞는 설명이네요. 소련은 인민위원회 통해서 간접 통치 방식. 맞죠? 그래서 미국은 직접 통치, 소련은 간접 통치. 북한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신탁 통치 결정이 전해지자 우익 세력이 이를 지지? 아니죠. 반대했죠. 반탁운동했잖아요. 이것만 틀렸네요. 네.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미국에서 조선 건준이네요. 건준 내용. 미국에서 기록한 이승만? 아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정당? 임시정부랑 관련 없죠. 국내에 있었던 건데. 송진우, 김성수 우익 세력은 건준이 아니라 무슨 당? 한국민주당. 틀렸고요. 조선 건국동맹 모체로 좌우익 함께 참여에 결성했다. 맞습니다. 좌우익 같이 있었다고 했죠. 치안대 설치, 지부 조직, 치안행정 담당. 이것도 맞아요. 두 개 고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4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가 알려진 직후의 국내 상황입니다. 38도선 이미 그어져 있었고요. 미군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5.10 총선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거네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과 알려지자 동아일보는 잘못된 기사를 내보냈고요. 그래서 반탁운동이 일어나고 좌익이 처음에 반탁이었다가 나중에 바뀌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총체적 지지로 바뀌면서 좌익과 우익이 엄청나게 대립한다는 거 아까 이 자료에서 봤어요. 우익, 좌익. 자,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은 건준에서 이미 선포한 거고요. 미군 들어오기 전에. 자, 4번 볼게요.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 참여 세력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결국 1차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한 휴회되다가 결련 깨졌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고 찾으면 되겠네요.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남북 협상에 대한 거고요. 남북한 미군 소련군이 진주 이미 했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자는 주장 제기되었다. 요건 뒤에 배울 건데 요거 요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김군은 귀국한 후 한국 독립당 중심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소련은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은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요거죠? 요게 바로 소련의 주장이에요. 그러다 깨진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